3부 검은 수요일 더 블랙 웬즈데이 37 마지막 밤 승리의 축배. 나는 김종영이다. 환호성은 잦아들었다. 광란의 샴페인 파티가 끝나고 흥분한 트레이더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트레이딩 플로어를 떠났다. 뉴욕의 마천루는 어느새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퀀텀 펀드의 집무실에는 승리의 잔해와 고요한 정적만이 남았다. 김종영은 홀로 자신의 집무실에 서 있었다. TV는 소리가 뮤트된 채 전 세계가 이 검은 수요일 위 여파로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쉴 새 없이 내보내고 있었다. 런던에서는 총리의 사임 요구가 빗발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프랑스 파리에서는 긴급 재무장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뉴스의 중심에는 조지 소로스 위 얼굴이 있었다. 그는 이 몸에 빙의한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집무실 한편의 고급스러운 원목 캐비닛으로 걸어갔다. 그 안에는 그가 옥탑방에서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수십 년 산 위스키들이 먼지 하나 없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는 가장 묵직해 보이는 크리스털병을 꺼내 호박색 액체를 잔에 따랐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는 뉴욕의 화려한 야경과 함께 낯선 중년의 외국인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10억 달러의 사나이, 영국을 파산시킨 악마, GKI 위 옥탑방에서 보이던 것은 앞 건물의 눅눅한 시멘트 벽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이 축배는 조지 소로스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축배는 100억 달러의 베팅을 감행한 천재 투자자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이 기묘한 승리의 본질을 깨닫고 있었다. 이 싸움은 조지 소로스의 천재성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이 싸움은 GKI 위 구석 자리에서 박 팀장의 모욕을 견뎌내며 피를 삼켰던 김종영의 트라우마로 이긴 것이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조지 소로스조차도 국가라는 권위 앞에서 펀드 전체를 거는 미친 도박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직 김종영만이 그 국가 위 오만한 얼굴 뒤에서 자신을 짓밟았던 박 팀장 위 비이성적인 분노를 보았다. 오직 찢겨진 기획서의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금리 15%라는 자멸적인 카드가 논리가 아닌 자존심 위 단말마임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악마라고 부르더군. 그가 창밖의 야경을 보며 자신을 비추는 낯선 얼굴에게 속삭였다. 아니, 그는 조지 소로스의 눈을 하고 김종영의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한 게 아니야, 조지. 내가 한 거야. 그는 잔을 높이 들었다. 이 축배는 GKI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러나 결국 세계를 무너뜨린 그 논리를 완성시킨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찢겨진 기획서를 벼려내 대영제국의 심장을 꿰뚫은 그 남자를 위하여. 그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는 듯했지만 옥탑방에서 마시던 소주보다 덜 썼다. 그는 빈 잔을 내려놓으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낯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승리의 진정한 주인을 받아들였다. 나는 김종영이다. 그 선언과 함께 GKI에서부터 이어진 지독한 긴장감, 그리고 검은 수요일 위 모든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는 처음 이 세계에 떨어졌던 그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는 GKI 위 김종영이 아닌 영국 은행을 무너뜨린 김종영으로서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4부 역전의 서막 현대 38 귀환 라면과 소주의 방 모든 것이 꿈이었나. 하지만 모든 것이 선명하다. 컵 숨이 막혔다. 목구멍을 찌르는 지독한 냄새. 고급스러운 시가 향이나 묵은 위스키 향이 아니었다. 역겨울 정도로 시큼한 신김치 냄새, 짠내 나는 참치 기름 냄새, 그리고 코를 마비시키는 싸구려 소주 냄새가 뒤엉켜 그의 후각을 강타했다. 김종영은 눈을 떴다. 푹신한 벨벳 소파의 감촉 대신 등골까지 시린 옥탑방 바닥의 냉기가 느껴졌다. 몸은 50대 중년의 무거움이 아닌 과음과 절망으로 천근만근 무거운 20대 청년의 몸뚱어리였다. 느낌표.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뉴욕의 야경이 아니었다. 쓰러진 소주병 2개, 먹다 남은 라면이 불어터진 냄비, 그리고 GKI에 입사할 때 샀던 사구려 정장 재킷이 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그가 절망 속에서 의식을 잃었던 그날 밤 위 풍경 그대로였다. 꿈, 그의 목에서 낯설었던 조지 소로스의 굵은 바리톤이 아닌 자신의 원래 목소리. 가늘고 지쳐 있던 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꿈이었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GKI에서의 굴욕, 박 팀장의 모욕, 찢겨진 기획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검은 수요일, 100억 달러, 드러켄밀러, 15% 금리 인상, 악마라는 비난, 10억 달러의 승리. 그 모든 것이 술에 취해 쓰러진 자의 하룻밤 개꿈이었단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래, 꿈이지.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조지 소로스라니.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GKI의 지방대 출신 간판이었고 잠시 후면 지옥 같은 그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다. 박 팀장의 격렬 어린 시선을, 동기들의 무시를 또다시 견뎌내야 했다. 절망감이 다시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화장실로 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금이 간 작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밤샘과 과음으로 퀭한 20대의 김종영이 서 있었다.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김종영은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어젯밤 절망에 빠져 울부짖던 그 연약한 청년의 눈이 아니었다. GKI에서 모욕을 당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시선을 피하던 그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거울 속 김종영의 눈동자에는 금리 15%라는 관계 앞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던 수백 명의 펀드 매니저들을 향해 버텨라고 명령하던 영국을 파산시킨 악마라 불리던 그 남자의 차갑고 냉철한 포커페이스가 서려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꿈이라도 생각했다. 하지만 조지 소로스의 집무실 가죽 소파의 질감, 스탠리 드러켄밀러의 흔들리던 눈빛, ERM 위모순을 깨달았을 때의 전율,
논리가 아닌 자존심이라는 확신. 더블업을 외치던 순간의 아드레날린. 끝났다고 선언하던 그 순간의 서늘한 승리감. 그 모든 감각과 기억이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까지 새겨진 경험이었다. 모든 것이 선명하다. 그는 다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GKI에서 박 팀장에게 당했던 모욕. 그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더 이상 굴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한국가의 중앙은행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던 완벽하게 분석이 끝난 데이터이자 무기일 뿐이었다. 김종영은 천천히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읊조렸다. GKI 위 구석 자리, 어깨를 움츠리고 앉아있던 그 벌레가 아닌 10억 달러의 사나이가 했던 그 마지막 깨달음의 말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 지난밤 이 옥탑방에서 절망에 빠져 쓰러졌던 김종영은 죽었다. 지금 여기 GKI로 향하기 위해 면도를 시작하는 이 남자는 악마위 심장과 승부사위 두뇌를 가지고 돌아온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사부, 역전의 서막 현대 39, 다른 아침 GKI로 향하는 발걸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알람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김종영은 기계적으로 알람을 껐다. 평소라면 이 지옥 같은 아침을 알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위액이 역류하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덤덤하게 눈을 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곰팡내 나는 옥탑방의 얼룩진 천장이었다. 어젯밤의 절망이 쏟아져 있던 라면 냄비와 빈 소주병이 널브러진 방바닥이었다. 그의 몸은 과음으로 인해 여전히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가장 먼저 금이 간 화장실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에는 20대의 쾌한 김종영이 서 있었다. 낯선 조지 소로스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GKI 위 모욕에 절어있던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금리 15%라는 관계 앞에서도 100억 달러의 베팅을 지휘하며 버텨 라고 명령했던 영국을 파산시킨 악마의 눈이었다. 냉철하고 공허하며 모든 감정이 거세된 듯한 그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 눈빛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김종영의 영혼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선명했다. ERM 위 모순, 드러켄 밀러의 흔들리던 눈빛, 자존심 때문에 자멸을 택했던 영국 정부의 오만, GKI에서 겪었던 자신의 트라우마가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던 그 순간들. 그것은 하룻밤의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끼운 경험이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군. 그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그 위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제 박 팀장이 내뱉었던 모욕이 떠올랐다. 내 주제를 알아. 그 기억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다. 그것은 찢겨진 상처가 아니라 완벽하게 아문 뒤에 남은 흉터의 감각이었다. 이미 분석이 끝난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었다. 그는 샤워기를 틀었다. 찬물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는 평소와 달랐다. 허둥지둥 출근을 준비하지 않았다. 마치 검은 수요일 위 아침 런던 시장 개장을 기다리며 전투태세를 갖추던 그때처럼 침착하고 냉철하게 면도를 했다. GKI 입사 때 샀던 이제는 조금 작아진 사구려 기성복 정장을 꺼내 입었다. 어제까지 이 옷은 굴욕의 상징이자 그들과 자신을 구분 짓는 낙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이 옷은 악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걸친 위장복에 불과했다. 넥타이를 조여 매는 그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옥탑방 문을 열고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만원 버스에 몸을 실었다. 평소라면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다. 저 남자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묻어있군. 레버리지를 잘못 쓴 건가? 저 여자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있어. 직장에서의 권력 다툼에 밀려나고 있군. GKI 위박 팀장, 사일러스, 빅터. 그들이 움직이던 원초적인 감정, 공포, 탐욕, 권위욕. 이 만원 버스 안에도 여의도 빌딩 숲에도 그 모든 것이 똑같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흐름에 휩쓸리는 낙엽이 아니었다. 그는 이 흐름을 읽고 이용할 수 있는 포식자였다. 여의도 GKI 타워 앞에 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그가 이 몸에 빙의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빌딩은 그가 감히 오를 수 없는 투명하고 거대한 편견의 수정탑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빌딩의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저게 박 팀장의 권위로군. 그의 입가에 옅은 GKI에서는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했던 냉소가 떠올랐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어. 학벌이라는 낡은 고정관념과 자존심이라는 비논리로 겨우 버티고 서 있을 뿐이지. 영국 은행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무너뜨린 그에게 이깟 빌딩 하나는 그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는 로비로 들어섰다. GKI 위 로고가 새겨진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GKI 위박 팀장이 아닌 런던의 오만한 늙은이들 위 숨통을 끊기 위해 100억 달러의 실탄이 장전된 방아쇠를 당기러 가는 조지 소로스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40. 사무실의 공기.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팀장과 동료들. 투자 1팀 사무실 문이 열렸다. 김종영이 들어서는 순간 언제나처럼 사무실의 분주한 소음이 0.5초간 멎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어제와 조금도 다름없는 경멸, 무시, 그리고 조롱이 담겨 있었다. 어제 그는 팀의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박 팀장에게 기획서를 지키고 내 주제를 알라는 인격 모독을 당했다. 저 녀석 저렇게까지 당하고도 또 출근했네. 낯짝도 두껍지. 나라면 사표 썼겠다. 완전 시체 얼굴이잖아. 술 퍼마셨나 보네. 그들의 눈빛은, 그들의 수군거림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종영은 그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GKI에 입사한 이래 그가 상사나 동료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눈동자, 악마의 눈을 마주한 팀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야, 저 자식, 눈빛이 왜 저래? 그들은 본능적인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지방대 녀석이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냐는 불쾌감으로 치부해버렸다. 김종영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 사무실 구석의 복합기 옆으로 걸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어젯밤 누군가 먹다 남긴 테이크아웃 커피컵과 구겨진 휴지 뭉치가 그의 의자 위에 올려져 있었다. 어제의 김종영이었다면 이가 갈리는 굴욕감에 손을 떨며 그것을 치웠을 것이다. 후흡, 그는 자신도 모르게 검은 수요일 위 승리 직전 터져나왔던 그 허탈한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런 유치한 짓을, 이게 너희들의 수준인가? 그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나뭇잎을 줍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것들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의 포커페이스는 완벽했다. 그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어김없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김종영 씨, 박 팀장이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지갑에서 법인카드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탁 하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꼴 보아하니 어제 또 술 퍼마신 것 같은데 해장할 겸 커피나 좀 사와. 사무실 여기저기서 억눌린 킬킬거림이 터져나왔다. 팀장님, 쟤한테는 에스프레소 말고 소주 사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기 김 사원이 분위기를 맞추며 아첨하는 소리였다. 이것은 어제와 똑같은, 아니, 어제의 기획서 사건으로 인해 한층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진 따돌림이자 모욕이었다. 그들은 김종영이 어제처럼 굴복하고 상처받고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비굴하게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권위가 바로 서고 지방대 출신을 짓밟느니 그들만의 리그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모든 시선이 김종영에게 집중되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할까? 김종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박 팀장에게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100억 달러의 포지션을 구축하러 가던 그때처럼 침착하고 안정되어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던져진 법인 카드를 집어들었다. 박 팀장은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김종영은 박 팀장을 내려다보았다. 오만함, 권위욕, 자존심,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자신의 논리가 부정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공포. 김종영은 영국 재무장관의 얼굴에서 보았던 그 모든 것을 박 팀장의 얼굴에서 읽어내고 있었다. 김종영은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떨리거나 죽어들어가지 않았다. 그것은 낮고 차분했으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마치 조지 소로스가 드러켄 밀러에게 포지션 청산하게 라고 지시하던 그 목소리였다. 박 팀장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기대했던 굴복한 눈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마치 분석하듯이 꿰뚫어보는 차갑고 공허한 김종영의 눈이 있었다. 박 팀장은 순간 GKI 위 팀장이 아니라 분석당하는 데이터가 된 듯한 기묘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김종영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동기 김 사원과 이 대리의 주문을 받기 위해 걸어갔다.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기는 더 이상 김종영을 질식시키지 못했다. 그는 이 얕고 유치한 편견의 바다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잠수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GKI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GKI 위 굴욕을 통해 배운 그것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부, 역전의 서막 현대, 40일, 팀장의 마지막 모욕,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러니 김종영은 돌아왔다. 그의 겉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영혼은 검은 수요일 위 포화 속에서 단련된 강철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권위와 오만이, 논리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는지를 목격하고 또 직접 집행했다. 커피 심부름은 1992년의 기억을 복귀하는 명상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8개의 까다로운 주문을 완벽하게 외워 전달했다. 이 대리가 이번엔 두유 맞네요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영국 재무장관의 15%라는 관계 어린 비명에 비하면 이 대리의 신경질은 모기의 날갯짓보다도 미약했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오히려 박 팀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어제 그렇게 박살을 내고 기획서를 찢어 모욕을 주었으면 오늘쯤은 겁에 질린 개처럼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분노나 억울함에 찬 표정이라도 지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김종영은 마치 감정이 거세된 로봇처럼 자신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 팀장은 자신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 듯한 불쾌감에 휩싸였다. 저 죽은 생선 같은 눈. 기어이 꺾어놔야겠어. 박 팀장은 작정하고 그를 다시 짓밟기로 마음먹었다. 오전 11시, 박 팀장은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김종영의 책상에 집어던졌다.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김종영 씨, 네, 팀장님. 어제 찢어버린 그 쓰레기 말고 이게 진짜 데이터라는 거야. 지난 분기 우리 팀 실적 데이터인데 오늘 오후까지 항목별로 엑셀에 정리해놔. 그것은 GKI 위 신입사원이라면 누구나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입력 작업이었다. 이건 실수하지 마. 박 팀장은 실수하면 각오하라 는 듯한 협박을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김종영은 대답하고 기계처럼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는 조지 소로스의 몸으로 수십억 달러의 포지션이 오가는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했던 참이었다. 이런 죽은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은 그에게는 숨쉬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는 데이터를 단순히 입력하지 않았다. 그는 검은 수요일 위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으로 이 단순한 숫자들 사이의 관계를 읽어내고 있었다. 이 상품의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군.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저 상품은 박 팀장이 밀어붙인 거로군.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 투자했어.
곧 터지겠는데. 이건 1992년 영국의 상황과 똑같잖아. 명백한 모순이야. 그의 손은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는 GKI 투자 1팀의 포트폴리오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비합리성을 박 팀장이라는 오만한 리더의 자존심과 연결짓고 있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이었다. 김종영은 작업을 마치고 정리된 엑셀 파일의 출력물을 박 팀장에게 가져갔다. 박 팀장은 점심을 먹고 들어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다. 그는 김종영이 내민 서류를 건성으로 받아들었다. 그는 잡을 대를 찾으려 눈에 불을 켰다. 하지만 완벽했다. 오탈자는커녕 자신이 지시한 것 이상으로 데이터가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논리로 흠을 잡을 수 없게 되자 박 팀장은 GKI에서 그리고 검은 수요일 위 영국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택했다. 비논리적인 권위로 짓누르는 것. 이봐, 김종영 씨. 네, 팀장님. 내가 이거 오전까지 끝내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몇 시야? 오후 1시잖아. 지시하신 것은 오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아. 말대꾸. 박 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내가 오후까지라고 했으면 점심도 굶고 12시 땡 치자마자 내 책상에 가져다 놨어야 할 거 아니야. 신입이 빠져가지고 그것은 GKI에서 김종영이 겪었던 부조리의 전형이었다. 논리가 아니라 오직 위계 질서로 찍어누르는 폭력. 어제의 김종영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라며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김종영은 조지 소로스의 몸으로 15% 금리 인상이라는 관기를 정면으로 받아냈던 남자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감정 없는 눈으로 박 팀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분노는 논리가 아니라 권위욕에서 나오고 있군요 라고 분석하듯이 그 죽은 생선 같은 눈빛에 박 팀장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했다. 자신의 권위가 모욕당했다고 느꼈다. 뭐야, 그 눈빛은 어제 기획서 찍혔다고 지금 나한테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박 팀장은 들고 있던 서류를 김종영의 가슴팍에 내던졌다. 종이가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시간 개념도 없고 태도도 불량하고 너 같은 놈은. 박 팀장은 사무실 전체가 들으라는 듯 GKI에서 김종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은 그 말을 꺼냈다. 이러니 지방대 소리를 듣는 거다. 그 말이 나오기 0.1초 전. 42. 첫 번째 반격. 팀장님. 얼어붙는 사무실. 팀장님. 그것은 고함이 아니었다. 절규도 애원도 아니었다. GKI 사무실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었던 위축되고 겁에 질린 김종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 수요일 위 아비교환 속에서 버텨 라고 명령했던 10억 달러의 승리를 확인하고 끝났다 고 선언했던 차갑고 낮고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조지 소로스 위 목소리였다. 사무실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실이 끊긴 듯 멎었다. 이러니 지방대 라며 마지막 모욕을 내뱉으려던 박 팀장의 입이 그 말을 완성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박 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흩날린 종이를 바라보고 있던 김종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종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 처음으로 진짜 김종영 위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 분노, 슬픔, 그 어떤 감정도 떠올라 있지 않았다. 완벽한 포커페이스. 그의 눈은 GKI 투자 1팀의 팀장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1992년 런던에서 15%라는 자멸적인 카드를 꺼내든 논리가 파괴된 오만한 분석 대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종영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친 박 팀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한기. 그것은 부하 직원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하고 차가운 존재를 마주한 데서 오는 원초적인 위화감이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박 팀장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김종영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줍지 않았다. 그는 박 팀장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10억 달러짜리 승리자가 감히 자신을 모욕한 GKI 위 팀장에게 말하듯 다시 한번 똑똑히 말했다. 팀장님, 얼어붙는 사무실. 이방인이었던 김종영이 이 견고한 리그의 중심을 향해 첫 번째 반격의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다.